네, 안녕하세요. 더한공동체 교회 성도 여러분. 네, 오늘은 어, 직원교육 7강째를 진행합니다. 오늘 직원교육 7강에서는 그 공동체의 갈등과 중재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갈등과 중재 부분은 목양적인 차원이고, 사실상 그 전통적인 그 과거들 교회에서는 집사가 아니라 주로 이제 장로와 목회자의 영역이었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런 영역의 구분을 두지 않고 그 장로가 해야 될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집사들이 감당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 전체 교육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이 공동체의 갈등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개의 기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그 기관이 세 개인 거고요. 사실 조금 숨겨져서 알려진 기관도 하나가 있는데 합치면 이제 네 개의 기관입니다. 그 숨겨진 갈등과 중재에 대해서 그 숨겨진 그 기관이라고 하는 데는 남녀호랑개교입니다. 남녀호랑개교가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지원을 해서 그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평화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 갈등과 중재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고요. 좀 이단적인 그런 혹은 좀 이렇게 좀 경계할 만한 그런 종교로 많이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남녀호랑개교가 그 남녀호랑개교에서 그 평화대학원을 만들었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사실 거기서 연구한 연구 결과물들은 또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20대 때 거기를 들어가려고 시도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곳에서 배우는 그 평화 그리고 그 갈등에 대한 중재, 이런 내용들은 주로 동양적인 방식으로 많이 그 다뤄지고 있어서 평화에 대한 관심은 제가 많았었기 때문에 가려고 했다가 그런 여러 가지 좀 관점들이 달라서 가지 않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갈등과 중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곳이 그 비폭력 대화라고 불리는 그 어떤 상담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 연구 혹은 그 사회 실천의 방법이기도 하죠. 그 비폭력 대화 쪽에서도 이 갈등과 중재를 많이 다루고 있고요. 실제로 그 중재 전문가 과정을 그 비폭력 대화에서 따로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대화에서도 이제 갈등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중재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는데, 주로 이제 비폭력 대화에서는 정서적인 차원에서 욕구와 관련시켜서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그런 접근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갈등과 중재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학문이 교류 분석입니다.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건 그 이름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상호 간의 어떤 그런 교류의 패턴들과 그 교류 가운데에서 작동하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적 원리들을 분석해서 이제 그렇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게임들 가운데서 발생하는 갈등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 갈등을 중재하고요. 개인과 개인 혹은 부부 사이의 갈등을 많이 다루지만, 현대의 교류 분석은 많이 발전을 해서 기업 간의 갈등, 뭐 기업 내에서의 그런 조직 갈등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그 교류 분석에서는 그런 상담적인 영역의 그런 갈등을 다루는 자격과 그 기업 조직 간의 갈등을 다루는 자격을 분류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양쪽을 다 그 다루는데 이제 교회에서는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요. 주로 그 기업 상담을 하거나, 그래서 기업 갈등 혹은 또 이제 부부 상담 혹은 연인들 간의 그런 갈등을 중재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이 직원 교육에서 강의하려고 하는 여기는 이 갈등과 중재에 관한 건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교단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이제 교단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리 분석을 좀 오래 공부를 했고 이제 교리 분석 슈퍼바이저 자격도 갖고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그 교리 분석적인 입장에서의 갈등과 중재를 정리할까 했는데 제가 이쪽 책들을 읽고 이 메노나이트에서 나온 교재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에는 이 메노나이트 쪽에 훨씬 더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는 결정을 내려서 메노나이트 것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면 교리 분석에서 말하는 갈등 중재나 그 비폭력 대화에서 말하는 갈등 중재, 또 남녀호랑개교에서 말하는 그 갈등 중재도 같이 다루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거기까지 다 다루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남녀호랑개교에서 다루는 갈등 중재를 빼고는 비폭력 대화에서 다루는 갈등 중재나 이 교리 분석에서 다루는 갈등 중재, 또 메노나이트에서 다루는 갈등 중재가 서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용어는 조금씩 다르고 그 대상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 전체적인 맥락에 관한 학문적인 접근은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그 메노나이트 중심의 그런 갈등 중재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작할게요. 먼저 이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들을 먼저 정리를 하면 갈등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드러난 표면적인 거를 다루려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갈등은 그렇게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가시적이고 물리적으로 드러난 건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진짜 갈등이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난 것 이면에 저 깊은 곳에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떤 사건으로 드러난 현상만 본 거죠. 그리고 그걸 갈등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거 자체가 갈등이 아니고 이제 그 이면에 있는 게 갈등이고 겉으로 드러난 건 갈등으로 인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은 이 현상이나 사건으로 나타난 것보다 더 심층적이고 더 구조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갈등은 이 조직이나 유기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어떤 그 촉발 사건인 거죠. 표면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 그 우리가 갈등이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이면의 걸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그 이면에 있는 진짜 그 깊은 심층적인 갈등들은 모르고 지나갔겠죠. 그러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사건적 갈등이 없었다면 오히려 저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갈등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건적으로 표면화가 되는 것이 오히려 그 조직과 유기체에는 더 좋다는 거예요. 그게 이 메노나이트에서 발견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주 그 다른 갈등 연구를 했던 학문들보다도 메노나이트가 주장하는 아주 주요한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사건들보다 더 심층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해야 되는데 이 심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드러난 사건은 있었어야 했다는 거죠. 이게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 심층적인 문제를 분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썩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그 긍정적인 요소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제 메노나이트의 입장입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근데 또 하나 세 번째의 그 오해는 뭐냐면 갈등은 해결되거나 통제되는 게 아닙니다. 갈등은 상호작용을 더 협력적이고 그 발전적인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이 해결하거나 통제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을 해결했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요. 갈등의 해결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면 이 갈등이 본질적인 해결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인간 관계망을 다루는 그런 실천적인 방식이 바로 이 메노나이트 방식의 어떤 갈등 해결 방법입니다. 요거는 교류 분석 차원과 비폭력 대화 차원하고 굉장히 동일한 주장입니다. 갈등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해결하는 거다. 이거는 갈등을 연구하는 학문들은 다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은 거의 다 실패를 하고 긴 시간 오랜 기간 갈등을 연구했던 학문들은 동일하게 다 이 얘기를 합니다. 갈등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해결하는 실천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 전환의 원칙이 있는데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 아니고 그 실체적이고 감정적인 원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갈등이라고 보일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그 사건은 사실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표면화된 것일 뿐이고 진짜로 그 사건이 벌어지게 만든 더 실체적인 게 있고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원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문제가 뭔지를 찾는 게 이 갈등 전환의 제1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갈등 전환으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원칙은 상호 간에 인정할 수 있는 과정적인 정당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과정적인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을 못할 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과정적 정당성이 분명히 확보돼야 된다는 게 이 갈등 전환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그 과정에 위계가 없어야 돼요. 두 갈등을 갖고 있는 두 당사자 혹은 뭐 셋, 넷, 다섯 당사자 이 갈등을 갖고 있는 당사자들의 그물망이 굉장히 넓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게 두 당사자이든 세 당사자이든 네 당사자이든 다섯 당사자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 많은 당사자들 간에 위계가 없어야 됩니다. 위계가 있다면 그 위계를 평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위계가 여전히 작동을 한다면 그 위계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 제3자의 중립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게 갈등 전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가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네 번째의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메노나이트의 갈등 전환 방식인데요. 갈등 전환을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지 뒤로 가보면 알 거예요. 그 비폭력 대화나 교류 분석에서의 갈등 전환, 갈등 해결은 좀 근시안적인 해결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교류 분석이나 비폭력 대화에서도 이 갈등을 접근할 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류 분석이나 비폭력 대화 입장에서의 충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 고작해야 뭐 몇 시간 뭐 이렇게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류 분석가들이 기업에 투입이 되기도 하는데 그 기업에 투입이 될 때 그 기업에서 해결할 시간, 이 중재할 시간을 뭐 몇 시간 정도를 줘요. 근데 그렇게 그냥 뭐 2시간, 3시간 정도를 줘서는 거기에 투입을 안 합니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돈을 많이 줘도 해결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지 않고 더 많은 시간, 뭐 하루 종일 혹은 뭐 일주일 요렇게를 요구해서 좀 더 많은 만남과 또 많은 계획들을 세워야 이 갈등 중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메노나이트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수개월, 더 나아가선 수년까지도 바라보고 이 갈등 중재 스케줄을 잡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냥 단지 뭐 며칠 정도가 아니라 몇 개월, 몇 년까지도 바라보고 이 갈등 중재를 다룬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충분한 시간입니다. 이 갈등 전환하는 과정에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요. 먼저 갈등 환경과 갈등 상황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이 갈등 환경과, 여기 제가 갈등 상황이라고 했는데 죄송해요. 갈등 상황이에요. 갈등 상황만 다루면 이 갈등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갈등 상황에는 그 배경이 있어요. 갈등 환경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상호 간에 갖고 있는 갈등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갈등 상황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해결한 것 같아도 그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재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갈등 환경을 다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메노나이트에서 들어가서 갈등을 중재할 때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만 물어보고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쓸데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바로 갈등 환경, 그 사람들이 갈등 상황을 만들게 된 그 배경까지 알아야, 그것들을 조사해야 갈등 상황을 정확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 전환 과정 가운데, 오타가 많네요. 죄송해요. 가정 가운데가 아니고 가정 가운데, 또 구조적 폭력이나 2차 폭력이 없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전제에서, 사실은 이 갈등 전환을 위한 전제에서 이 위계가 없어야 된다는 전제가 이미 있었죠.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위계가 없앤다 할지라도 여전히 계급이나 뭐 이런 그 격차, 이런 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계급이나 격차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단지 어떤 그 격차라고 하는 게 뭐 눈에 보이는 어떤 계급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적인 수준, 그리고 뭐 재산의 정도, 이런 것들도 다 격차이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이 구조적인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다뤄야 되는 문제고요. 또 그 화해를 가장한 어떤 강제적 지시, 이건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도 지양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등의 문제를 이 양극으로 구조하는 방식은 지양, 이건 안 해야 되는 그 방식입니다. 주로 이제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가 대립되기 때문에 두 사건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양극으로 놓고 갈등을 다루는 건 아주 구시대적인 그 방식인데, 이게 문제를 더 많이 야기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양극으로 구조하는 방식은 갈등 전환에선 지양해야 되고요. 굉장히 다각적으로, 다층적으로 갈등은 다양체입니다. 그래서 양극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가능성을 두고 전범위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범위적인 요구와 전범위적인 구조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갈등들은 굉장히 편협해질 수밖에 없고 해석의 여지를 두고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다층적인 문제들이 그 갈등을 유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양극으로 구조하게 되면 사실은 갈등을 더 깊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겉으로만 해결된 것처럼 덮고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재자가 필요한데, 이 중재자는 어느 한쪽의 의견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설사 제3자로서 중재자를 사용할 수 없어서 중재자 자체가 어느 한쪽의 의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 할지라도 그 중재자가 중재하는 과정 중에 어느 한쪽의 의견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등장하면 갈등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전환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자는 어떤 한쪽에도 의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국회 같은 데서 이제 국회의장이나 뭐 그 청문회 의장, 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당이 와서 하는데 굉장히 치우친 그런 판단을 하는 걸 많이 보죠. 그런 것들은 사실상 갈등을 유발시키는 방식들입니다. 이 갈등 전환 이론에 있어서는 그런 건 사실 아주 기초도 안 돼 있는 수준의 그 갈등 해결 방식
방식이라서 갈등을 오히려 이제 조작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 전환 과정으로 들어갈 텐데요. 이 갈등 전환 과정에 있어서는 그 비폭력에 대한 약속, 절대 폭언과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을 약속을 하고 중재자에 대한 권한을 상호 인정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비폭력, 중재자에 대한 권한, 요게 기초적으로 처음 들어갈 때 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상호 간에 인정이 되고 나면 드러난 현상도 물론 자세히 조사를 하는데, 그 드러난 현상과 더불어 그 이면의 관계와 맥락을 찾습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를 넘어선 그 반응과 환경이 뭐가 있는지를 탐색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드러난 현상, 이 갈등 자체와 별로 상관없는 걸 자꾸 물어보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환경들까지 다 탐색을 하고요. 또 뭐도 탐색을 하냐면, 이런 갈등이 그 당사자들에게 과거에도 같은 패턴이 있었는지, 그 과거의 패턴들을, 그 갈등의 패턴들을 돌아보고 그때는 이 당사자가 그 과거의 갈등 패턴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떻게 밀봉했는지, 어떻게 근원적인 해결을 했는지. 근원적인 해결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밀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나왔을 테니까, 그 밀봉했던 그 밀봉의 지점, 그때 과거에 그걸 해결했던 그 지점이 탈출구, 도피구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도피구 폐쇄가 있거든요. 갈등 해결 방식에서 그 부분에서 다루게 되기 때문에 요걸 조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 같은 패턴이 있었다면 그 과거에 같은 패턴일 때는 그걸 어떻게 밀봉했는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민원주의라고 하죠. 뭔가 그냥 지속적으로 불만을 토해내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그 지속적으로 토해내는 불만을 당시마다 어떻게 밀봉했는지 이를 살펴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민원주의의 민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그 맥락, 그 자꾸 그것들 민원을 하는 그런 맥락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갈등은 완전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의 진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이라도 이게 나아지면 그걸 진보로 이해하고 그 시점에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어떤 한 번의 회의를 통해서 그 갈등이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목표로 가면 갈등 중재는 실제로는 안 된다, 이렇게 메노나이트에서는 이렇게 봐요. 교류 분석이나 비폭력 대화에서는 단회로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메노나이트 입장에서의 갈등 중재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갈등이 한번 발생하면 그 이면에 구조적이고 더 심층적인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2회, 3회, 어떤 경우는 몇 개월, 몇 년까지 계속 간다는 생각을 하고, 단번의 만남에서는 한 걸음을 걷는 것, 조금의 진보가 있다면 그것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좋았다고, 진보한 거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죠. 그럼 네 번째는 이 촉발된 갈등, 즉 드러난 사건을 중심으로 개인적인 요구, 그리고 그 사람의 그때의 마음, 그 상호의 관계, 그 갈등을 만든 구조, 문화적 차원, 이 네 차원을 하나하나 다 탐색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드러난 요구가 뭔지, 그때 그 사람들의 감정이 뭔지를 먼저 살피고, 상호 관계, 인간 관계가 어떤지, 그 갈등을 일으킨 둘이 이전에 친했는지, 원래 안 좋았는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요구와 정서 속에 개입되는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그 조직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혹은 이게 시스템이나 구조나 규약의 문제는 아닌데 어떤 문화적인 충돌은 아닌지, 이렇게 네 가지 층위에 있어서 갈등이 일어난 원인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갈등을 먼저 1차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래서 분석지도 있어요. 1하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 그 상호적인 관계의 문제, 2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갈등이 일어난 어떤 구조적 문제 3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차원은 없는지. 물론 어떤 부분은 기록이 되고 어떤 부분은 기록이 안 될 수 있어요. 아무리 탐색을 해도 그냥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교류 분석이나 비폭력 대화 차원에선 그게 가능한데, 메노나이트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요구에 의한 충돌만 있는 경우는 없다고 봐요. 반드시 상호 간의 문제나 구조적 문제, 문화적 차원까지 이 중에 어떤 2개는 엮여 있다. 최소 2개는 엮여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4개까지를 바라보고 이 4개를 다 관찰하고 기술하도록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과거의 이 맥락적 사건이 앞에 있었잖아요. 앞에서 한번 조사를 했죠. 과거의 맥락적 사건. 과거에 또 이런 일이 만약에 있었다면, 없었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5번은. 근데 만약에 있었다면 그걸 현재에 대입할 경우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거를 모임 가운데서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2분 사이에. 이러면서 그게 만약에 그 사건이 이제 지금 현재의 그대로 이 사건을 하나하나 1대1 대입을 해보는 상황 재현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진행될지를 상상해 보는 거예요. 6번째도 상상인데요. 그러니까 이 메노나이트에서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소스인데, 요건 교류 분석에서도 합니다. 상상적으로 이 중재 상황들을 계속 전환시켜서 만나보는 작업을 교류 분석에서도 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효과적이고 뭐 무슨 실제적인 얘기를 해야지 무슨 상상을 해 이럴지 모르는데, 이게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해결한 것들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상호 간의 입장을 또 상상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요걸 상상하고, 또 상호 간에 제시한 요구를 상상해요. 그래서 상호 간의 입장을 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 중재자가 던져주는 거죠. 이제부터 당신은 A가 아니고 B입니다. 뭐 이제부터 당신은 요셉이 아니고 진숙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걸 상상해서 상호 간의 어떤 그 제시한 요구들을 상상하고 그 입장들을 상상해 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로 가면 상호 간에 제시한 요구대로 될 경우에 그런 상황을 아까 앞에서 제시했던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구조적 차원, 문화적 차원의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상상합니다. 그러니까 내 요구가 실현됐을 때 지금 당장 개인적 차원으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원한 그 요구가 관계적 차원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구조적 차원도 다 망가뜨릴 수 있고 문화적 차원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이 요구가 합리적인가? 그리고 상대방이 한 요구를 내가 들어서 그거를 내 입장에서 상상해 볼 때,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가 당장 볼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관계적 차원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관계적 차원까지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이게 구조적 차원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혹은 문화적 차원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4개의 층위에서 다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서로 요구한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단지 벌어진 그 상황만이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관계적으로, 구조적으로, 문화적으로까지 상상해 나가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더 넓게 이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탈출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살펴보면, 그때 살펴본 문제들은 지금 또다시 발생한 거 보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온 방법일 것이기 때문에 그게 탈출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그런 탈출구를 임시적으로 해결해왔던 그런 탈출구를 폐쇄하는 거야. 도피구 폐쇄, 탈출구 폐쇄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중단하게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쪽이 희생하는 방식으로 이게 끝나려고 한다면 상호 조율이 아니라 그냥 내가 진 걸로 할게, 이렇게 어느 한쪽이 어떤 희생하는 구조로 끝나려고 하면 중재자는 그것도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끝내면 안 되고 어느 한쪽이 그냥 희생하는 방식은 지양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뭐 얘기해 보니까 해결이 안 나네. 그리고 원점으로 돌려. 없던 일로 해. 그리고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도 폐쇄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 어쨌든 문제가 그 심층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수면 위로 사건으로 나타난 거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해결하는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자꾸 원점으로 돌리고 해. 없던 걸로 해라고 하려고 하겠지만 그러면 그 조직은 앞으로 한 걸음 진보해 나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중지합니다. 그 다음 공존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물론 공존하기 위해서 이 중재를 하는 거죠. 여기서의 공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주장과 요구가 다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 둘 다 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이게 모색이 돼서 해결이 된다면 이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하면서 애매할 수 있는 지점인데요. 요 부분도 사실은 중재 이론에선 매우 중요합니다. 이 메노나이트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요 지점이. 요거는 교류 분석에서도 매우 많이 주장을 하는 부분입니다. 비폭력 대화의 중재에서도 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다뤄요. 역설과 모순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애매함과 불확실성이 갈등 중재 가운데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상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A 입장에서 B는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B 입장에서 A는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이게 조율이 안 되니까 갈등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갈등 중재 상황 가운데에선 어떤 형태의 애매함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과정도 매우 긴 시간 필요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거 자체가 갈등 중재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역설적인 것, 모순적인 것,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 안 되는 것을 그냥 일단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자제력을 중재 과정 중에서 길러내는 거예요. 그런 역량을 만들어내는 것도 갈등 중재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걸 애매한 채로 불확실한 거를 불확실한 채로 일단 인정하고 가는 것. 그렇게 유지하는 것. 그렇게 역설과 모순, 애매함과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유지하는 것을 갈등 중재의 중요한 과정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통찰과 의견에 모순이 있을 수 있어요. 모순이 여기서 발생하는 모순은 논리적 모순일 수도 있고요. 지적인 모순일 수도 있어요. 혹은 문화가 다른, 경제적 수준이 다른 데서 나오는 모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화를 멈추거나 그 모순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렇게 그 모순이라 할지라도 그 말이 소진될 때까지 그 방식을 바꿔가면서라도 대화를 지속합니다. 여기서 방식을 바꾼다라고 하는 건 말로 하다가 안 되면 스티커를 붙이고 혹은 어떤 단위를 나눠서 구조화를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을 통해서 했던 얘기를 다른 형태로 또 해보고 다른 구조화 속에서 다시 해보고 하면서 다각적으로 다층적으로 무시받을 만한 말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땐 무시받을 만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표현될 수 있도록 그 말이 다 소진될 때까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마음을 일단 버리고 그 모든 말이 다 소진될 때까지 그 말을 다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서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고 완전한 타자이고 완전히 다른 환경과 완전히 다른 여건과 완전히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왔고 완전히 다른 논리 속에서 살아왔고 완전히 다른 전공을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 애매한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서로 간의 모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일치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는 갈등 중재는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폭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훈련이 동반돼야 됩니다. 대화 훈련도 중재자가 같이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소리 지르려고 하면 소리는 지르지 않도록 해요. 이렇게 대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대화 훈련, 회의 훈련 이런 것들이 갈등 중재 과정 중에 들어가기도 해요. 너무 회의가 안 되고 이 대화가 안 되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갈등 중재를 중단하고
대화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대화를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대화의 방법들도 가르쳐주고 그 방법대로 말하게 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갈등 중재를 다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수용하는 훈련을 하기도 해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갈등 중재 과정 중에 이 훈련을 실제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수용할 줄 모르고 자꾸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방법, 상대를 수용하는 훈련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런 상대를 수용하는 훈련 중에 아주 간단한 훈련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 유명한 거가 이제 아이메시지 같은 거. 뭐 나는이라고 표현하지 너는 말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도 이런 훈련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애매함과 모순을 견디고 수용하는 훈련. 난 이해가 안 됐다니까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된 걸 그대로 감안하고 그 다음 단계의 대화를 가져가는 훈련. 이런 것들도 다 갈등 중재 과정에서 동반되는 훈련의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심지어는 동행하면서까지 그렇게 갈등 중재를 긴 시간 오래 하기도 합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그 결과물들이 나선형 구조로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제가 쭉 번호대로 그 과정을 살펴봤잖아요. 12번까지 오기까지 쭉 살펴본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로.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또 비폭력대에 대한 약속을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원점으로 돌리자라고 하는 게 원점으로 돌리고 끝내자라는 게 아니라 끝내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자는 거였고요. 그게 아니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다시 상호간 요구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배경과 패턴들을 다시 한번 탐색해보고 이런 게 나선형 구조로 계속 이 12번까지가 나선형 구조로 계속 도는 거예요. 2번, 3번, 어떤 경우 4번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 대화 훈련 뭐 이런 반복되는 대화와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이 4개의 차원, 개인적인 차원, 관계적인 차원, 구조적인 차원, 문화적인 차원들의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 나선형에서는 안 드러났던 게 두 번째 나선형에서는 드러나고 세 번째 나선형에서는 더 잘 드러나고 이렇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처음 나선형 돌아갈 때는 힘의 불균형과 인식의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적인 수준의 차이도 있었을 거고 문화적 차이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떤 실제로 위계의 차이도 있었을 건데 이 나선형이 2번, 3번, 4번 돌아가면서 이런 힘의 불균형, 위계의 차이, 지적인 수준의 차이 이런 것들이 서로의 언어가 이제 이해가 되면서 좁혀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직과 유기체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처음에도 이 조직과 유기체라고 했어요. 조직과 유기체를 재구성할 역량을 갖는 거예요. 이 나선형으로 돌아가면서. 조직은 시스템이고요. 유기체는 관계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직적인 시스템적인 차원과 유기체, 이 관계적인 차원이 같이 둘 다 재구성이 되는데요. 이 재구성할 역량을 이 나선형으로 몇 번 반복하면서 이 역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게 한 번 돌아갔을 때, 2번 돌아갔을 때 이 갈등이 발생했던 그 이전, 그 발생 당시와 이 중재가 들어가고 그 이후 현재를 비교하면 생각 그리고 관계 심지어는 시스템 구조에 대한 이해 상호 간의 문화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뭔지가 보여요. 이제 상호 간에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 접근하면서 관계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가고 그리고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 전체적인 4개의 층위가 재구성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요. 조직 시스템만 바꾸는 게 아니라 문화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런 그 갈등 중재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 갈등 중재가 굉장히 관심이 높았고요. 사실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이미 제가 20대 때부터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제가 그래서 평화대학원도 가려고 이제 그 당 20대 때부터 좀 고민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지금까지 그 어떤 연구의 맥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이제 교리 분석으로 그게 쭉 이어져 온 것 같고, 이제 이진숙 전도사 같은 경우도 그 비폭력 대화로 그 맥락을 갖고 쭉 같이 그런 어떤 같은 관심 안에서 쭉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그 갈등에 대한 고민과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고민들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특히 현대적 교회에서는 직원이라면 이런 고민들이 있고 갈등의 지점들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그 이해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행복한 교회 생활과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 그 메노나이트에서 나온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책자들이 이 갈등 중재와 관련된 책자만 제가 본 것만 7권인데요. 더 많아요. 1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책자들을 직접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2020년도에 독서 모임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걸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그 4권만 스터디를 했던 것 같아요. 그 4권만 스터디를 했었는데 더 많고 그 스터디한 거 이후에 그 이후에 최근에 또 계속 이 갈등 중재에 대한 책들이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 같이 한번 그때 공부하셨던 분들은 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직원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혹시 된다면 다 두껍지 않고 다 얇은 책들이거든요. 그 정의와 평화 실천 시리즈 치면 제목들이 시리즈물이 쫙 뜹니다. 그거 한번 평화란 제목이 들어간 거, 갈등이란 제목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도 회사 조직 구조를 보는 눈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